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수첩 재건축 노트입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올라오고 일부 지역이 반등을 함에 따라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5가지를 이제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이유, 부동산 사이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상승, 하락 전환 사이클이 짧죠. 짧으면 몇 주, 길어야 5년 이내 정도입니다.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하락한 기간을 따졌을 때 31주, 즉 약 2년 반 정도가 하락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금액 자체가 매우 크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며 쪼갤 수도 없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처럼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느리고 한번 방향을 정하면 웬만해서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집값 잡으려고 규제란 규제는 다 했지만 집값은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지금이나 이명박 정부 때는 규제를 그렇게 풀어줬음에도 집값은 계속 내렸죠. 부동산 방향을 바꾸는 건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처럼 바이 더 딥 전략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부동산의 하락장은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내릴지 예측할 수 없죠. 코인이나 주식은 분할 매수를 해서 오를 때까지 저점을 낮춰가면 되지만 부동산은 그게 가능한가요? 쪼갤 수도 없고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추매를 할 수도 없죠. 서울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2008년까지는 줄곧 올랐습니다. 그러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며 급락하였고 다시 반등하다가 결국 2014에서 15년까지 지독한 장기 침체에 빠졌죠. 사이클상 지금도 이때와 같은 반등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바이 더 딥을 외치거나 부동산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대세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은 상승장만 겪은 젊은 투자자들 혹은 부동산 투자가 처음인 분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지금이 상승장이다라고 외치는 분들 나이대를 보면 4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이 많을 텐데요. 대부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인 2012년 이후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셔서 큰 돈을 버신 분들입니다. 그때부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약간의 조정장 혹은 행보장밖에 없었으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이클은 상당히 깁니다. 진짜 부동산 하락장을 겪어봤다면 지금 시기에 함부로 집사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선동해서 본인의 매물을 높은 가격에 팔고 나가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말이죠. 두 번째 이유, 심리 패턴입니다. 과거 지표를 보면 2018년 4월 7일 부동산 하락기 전까지는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가 거의 붙어있는 게 보입니다. 매수자들은 폭등한 집값을 따라가서 사려고 하지만 매도자들은 호가를 확 띄우며 쉽게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과 비슷하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후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며 매도 심리가 폭증하고 매수 심리는 얼어붙죠. 하지만 부동산 폭등기를 겪은 사람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외치며 바이 더 딥 전략으로 급매를 매수해 나갑니다. 급매가 팔려나가니 매도자들은 급해질 게 없어서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둡니다. 마치 2023년 부동산 시장과 비슷하죠. 현재 심리 그래프를 봐도 저 때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리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유, 오르지 않는 전세가. 상승장 끝물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 가격도 하락합니다. 그와 동시에 부동산 매수 심리도 얼어붙게 되죠. 살 곳은 필요한데 집을 사기엔 무섭습니다. 그때 주구장창 하락한 전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은 2008년 8월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9년 2월 2%로 약 반년 만에 3.25%를 낮춰버립니다. 대출 이자도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자연히 사람들은 전세에 몰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합니다. 사람들이 전세에 몰리니 매수자 수요가 더욱 사라져 집값은 계속 하락합니다. 하락하던 집값과 상승하던 전세가가 어느 순간 매우 가까워지고 가격 차이가 크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 사람들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그냥 집 사버리자 하고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 매매가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전세가도 자연히 계속 오르게 되고요. 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경제 위기가 터져 기준금리를 2%까지 계속 낮춘 2009년 2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전세가가 반등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이 오려면 전세가 상승장이 먼저 와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 부동산 PF 대출 부실 확대와 기준금리 역전.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언제 내리나 기다리고 있지만 금리를 내리는 순간이 되면 그건 정말 경제 위기가 온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미국 5.25%, 한국 3.5%로 무려 1.75%의 차이입니다. 그 와중 7월에 미국이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2% 차이가 되죠. 기축 통화인 달러보다 무려 2% 가까운 차이가 나는
원화를 계속 들고 있을 외국인은 없습니다. 안정적인데 금리까지 더 높은 달러를 들고 있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자연히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 자본이 빠져나가 원화가 가치를 잃으면 한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태를 막고자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엄청 팔아대고 있습니다. 1분기에만 환율 방어에 21억 달러를 순매도하였습니다. 21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2조 6천억입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높이면 될 일인데 왜 금리를 동결한 채로 달러를 내다 팔고 있을까요? 바로 한국 경제가 매우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오릅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자산 가격이 감소하죠. 하지만 이전에 주식과 코인, 부동산 폭등장 때 우리나라의 대출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은 심각한 지경이죠. 이자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니 마구 해줬던 부동산 담보대출을 사람들이 갚지 못하는 겁니다.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상환 일정을 뒤로 밀어버리는 편법이나 사용하면서 억지로 연체를 막고 있는데 이번에 새마을금고가 터질락 말락 이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순살자의 사건이 터지면서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죠. 사람들은 건설사 꼴 좋다고 비웃고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 중 일부는 보상받는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설사나 개개인을 따졌을 땐 제쳐두고라도 국가적으론 상당히 큰 리스크입니다. 경제는 서로 긴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떤 사건 하나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IMF,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모두 부실한 대출과 채권으로 인해 시작된 경제 위기였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한국 부동산이 반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들의 거품이 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재건축 아파트 분석 영상을 보면 단 한 곳도 매수를 적극 추천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곳들이 좋지 않은 아파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좋지 않은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상승장 때 끼었던 재건축 프리미엄이 아직 껴있어서 매수하고 신축이 되더라도 수익이 거의 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이기도 하죠. 재건축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신축을 얻기 위해서 혹은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구축 아파트 가격 더하기 재건축 분담금, 재건축 될 때까지의 기회비용, 이것이 신축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해야 됩니다. 만약 이 부등호가 반대라면 그냥 신축 아파트 매수하는 게 낫겠죠. 재건축 투자를 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저렴할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격이 비쌀 때, 그때가 재건축 투자의 적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상승기는 보통 저금리 유동성으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시작됩니다. 상승기가 오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먼저 치고 오릅니다. 당연히 살기 좋은 신축 아파트들의 인기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벌어집니다.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여기저기 막 소리를 냅니다. 몇몇 재건축 아파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재건축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너도 나도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합니다. 결국 재건축 아파트들의 시세는 신축 아파트에 준할 정도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다 저금리 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이 발발합니다. 국가에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단행합니다. 금리가 올라 대출이 어려워지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으로 치솟은 원자재 가격 때문에 분담금이 증가합니다. 결국 구축 아파트 가격 더하기 재건축 분담금 더하기 재건축 될 때까지의 기회비용이 신축 아파트 가격보다 작은 이 공식의 부등호가 바뀌게 됩니다. 오히려 재건축을 하면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재건축 동의율이 하락하여 재건축이 지지부진해집니다. 가끔 단합이 잘 되는 아파트들이 결국 높은 동의율을 얻고 재건축을 진행합니다. 높은 공사비를 메꾸기 위해 일반 분양가를 올립니다. 높아진 분양가 때문에 분양이 안 돼 미분양이 나거나 입주장에 역프리미엄이 낍니다. 단지 시세가 하락하고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며 재건축 거품이 꺼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더욱 하락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바닥이 언제인지 보려면 아무도 집을 사지 않을 때,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인기가 바닥을 칠 때를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재건축 시장은 어떻죠? 지금 평당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700만원 후반대에서 800만원입니다. 서울 문래동 남성 아파트는 720만원까지 공사비를 올려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3년째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군 건설사 중 한 곳에 재직하고 있는 분의 말을 들어보니 건설사에서 조합에게 공사비 774만원을 제시했다 하자 조합장에서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하더라고요.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구축 아파트들이 그 장점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분담금마저 치솟아버리고 신축 아파트 가격까지 하락
하락한 상황이니 그 좋은 사업성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들은 본인의 아파트가 신축이 됐을 때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잘 계산해보고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 오히려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재건축 아파트를 공부하고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싶은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면 주변 신축 가격은 어떤지, 재건축 분담금은 얼마나 나올지, 추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안전마진은 얼마인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된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락장일 때가 공부할 기회입니다. 상승장 때 공부하면 늦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시기에 경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이 시기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깊은 한 방을 찔러 넣어야 합니다. 어떤 아파트들을 노려보고 있어야 할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재건축 아파트 단지 분석을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분석이 필요한 아파트 단지가 있거나 부동산 전망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수첩 재건축 노트였습니다.